자, 2부가 밝았습니다. 오늘 2부는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주창권 씨의 특집을 하느라고 그랬고요. 오늘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하는 월요일의 스포츠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바쁘셨죠? 예, 주말에 바빴습니다. 아주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가을을 우리가 흔히 천고마비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뭐 분위기로 봐서 천고마비가 아니라 프로야구의 계절이다. 가을은. 그렇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일본까지. 예.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가 있어갖고 예. 더 그렇습니다만. 뭐 거기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프로야구뿐 아니라 예. 가을은 참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니까 이러저러한 일들 많잖아요. 또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8일에 또 막을 올렸거든요. 아, 전국체전? 예. 그거 아직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전국체전 때문에 좀 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네. 조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지켜보니까 좀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까지, 88년 서울올림픽 이전까지는 전국체육대회가 굉장히 좀 큰 행사였었죠. 전국체전 하면 대단했었죠. 예. 이제 국력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요. 예. 인원도 동원하고 스케일도 키우고, 그리고 유일한 종합대회로서 실제로 우리나라 스포츠 유망주와 스타들을 발굴하는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해외 무대로 뻗어나가면서 이제 전국체전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는데, 이번에 인천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인천 가가지고 전국체전을 보니까, 이번에 체전에 참가한 선수단이 또 역대 최대 3만여 명,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3만 명이요? 예, 3만 명. 3만 명이면은 올림픽보다도 규모가 훨씬 큰 겁니다. 아시안 게임보다도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1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100억 원. 예. 그런데 사실 전국체전도 개최하는 도시가 전국체전 한번 개최하면 허리가 휘겠죠. 그러게요. 3만 명을 거두려면은 일단은 3만 명을 먹고 재우고 이러려면은 자기 돈을 안 쓴다 하더라도 그런 인프라를 이렇게 만드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경기장 보수해야 되고 새로 만들거나 이러려면은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많이 써도 좋다. 많이 와도 좋고 3만 명이 모이고 한 일주일 정도 100억 원 정도에서 돈을 써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남기는가. 남기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가 선수 중에는 이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 이 생활체육인들도 많이 참가를 하시거든요. 전국의 생활체육인들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이 정도 규모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 개최지로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문에 이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인기 종목 선수들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들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철저하게 엘리트 위주로 가서 이 유망주를 발굴하는 대회로 가자라고 하는 게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생활체육인들은 저희 생활체육협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축전이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또 규모가 꽤 큰데 그런 데 가가지고 즐기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전국체전에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3만 명 모여서 규모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좀 애매모호해지고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올림픽 코스프레 하면서 개막식하고 또 이 개막식전 행사하고 이거 하룻밤에 불꽃놀이 팡팡 터트리면서 세금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괜찮으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 간에 경쟁해가지고 서로 역대 최다 규모 이런 거 키우게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지자체장의 업적, 이런 쉽게 얘기하면 가오 잡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비인기 종목 중심 유망주 발굴하는 엘리트 대회로 가자라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전국체전을 주관하는 단체가 이 대한체육회거든요. 대한체육회의 전신이 조선체육회입니다. 조선체육회는 예전에 여운현 선생이 여운현 선생이 정치인이기도 하면서도 운동을 꽤 좋아하셨어요. 분이셨죠. 축구협회 회장도 하시고. 이 1920년에 이 조선 이 체육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설립이 되면서
곧바로 20년에 전조선 야구대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야구대회? 예. 그래서 올해로 이 전국체육대회가 94회째인데 1회 대회를 1920년 전조선 야구대회를 기원으로 삼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산실이기도 한데, 1950년에 네. 전쟁이 발발했죠? 네. 1950년에 전국체전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전쟁통에 무슨 체육대회를 해요? 그렇죠. 네. 6월 달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힘들고, 그럼 네. 1951년에는 51년 했단 얘기입니까? 1951년에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전쟁통에. 예. 그러니까 이 한국 스포츠사만 보더라도 예.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 그러니까 네. 일제시대, 분단, 전쟁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38따라지. 아, 예, 예. 월남하신 분들. 네네. 이 38따라지 권투 복서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 그 이름은 강준호라는 복서였었거든요. 강준호. 예. 예. 이 월남을 했는데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자원 입대해가지고 군인이 됐어요. 네. 근데 군인 돼가지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네. 광주에서 1951년에 전국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죠. 네. 거기에서 우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2년에 열리는 헬싱키 대회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꿈이 올림픽 출전이었었어요. 예. 근데 전시에 무단으로 타령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광주체육대회 전국체전에 참가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붙잡혔죠. 예. 근데 부대로 끌려갔는데 예. 이 월남따라지 이거 월남하신 분이고 복서였었고 네. 생명부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나는 복싱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아. 이런 얘기를 들은 부대장이 조건을 내걸었죠. 또 전시에 타령이니까 직결 처분이잖아요. 총살. 예. 예. 너 말대로 광주 체육 전국체전에 나가서 너가 우승하고 올림픽 티켓을 따낸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 아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국체전에 뛰어든 거죠. 예.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우승을 하고 난 뒤에 이분이 헬싱키 올림픽까지 갔어요. 가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헬싱키 올림픽 1952년에 열렸던 헬싱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강준호입니다. 가만있어 보자. 헬싱키 올림픽이라면 그때 입상하신 분 중에 그 유명한 역도의 김성기 선생님이 예. 48년 런던에 이어서 2회 연속으로 네네. 역도에서 동메달을 따내셨고요. 예, 그리고 예. 동메달을 이게 2개였었는데 네. 김성집 선생과 강준호 선생. 그렇군요. 예. 그때 정말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진짜 보잘것없는 예. 난리통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가서 동메달씩이나 땄으니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를 봐요. 네. 이 어떤 한 인간의 어떤 살아온 스토리. 네. 전쟁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꿈을 잃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어떤 절여기라고 할까요? 네. 전쟁 통에도 우리는 이 전국체회, 이 스포츠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서 거기서 또 수많은 스토리와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메머드급으로 이렇게 커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보다는 뭔가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이것이 양립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 성격을 좀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류현진 선수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뚝심의 두산의 힘을 보았으며 가을 야구 몇 년 만에 가을 야구에 했었던 그 LG의 야광 점퍼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LG 팬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LG 팬은 아닙니다만 LG 팬을 보면은 롯데 팬 보는 거와는 좀 다른 그런 가슴 짠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역시 그 곰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지 뚝심의 곰이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LG 팬들도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실 테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짧은 순간 즐겼잖아요. 그것으로 좀 만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번에 포스트 시즌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역시 포스트 시즌은 포스트 시즌이다. 정규 시즌과 전혀 다르다. 공기 자체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 예로 이 두산이 올라간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저는 절대로 두산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이 예상을 했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넥센하고 할 때도 그랬고 LG하고 할 때도 그랬고 대부분의 야구 전문가들이 두산의 이 승리를 예견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긴 지금 넥센과 LG 붙었을 때도 넥센의 우세를 많이 점쳤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나 LG가 올라갔고 예. LG와 두산 할 때는 그래 이렇게 된 이상 LG가 가겠군. 라고 한 분이 많으셨다는데 예. 예상을 좀 빗나갔어요. 예. 그랬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얻게 되는 게 예를 들면은 두산, 그러니까 두산의 피해는 이 포스트 시즌의 DNA가 흐르고 있다. 아하. 이걸 느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준 플레이오프 때도 보면은 먼저 2연패를 당했잖아요. 예. 오전 3선승제에서 네. 이걸 결국에 뒤집고서 3연승을 일궈냈는데 아마 우리 야구 팬들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1차전, 2차전 때 두산도 결코 경기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네. 두산의 내야 수비는 거의 그 국가대표급 선수들이거든요. 네. 외야도 물론 좋고, 근데 수비에서 실책이 잇따르고 네. 이 타선에도 집중력이 없었었는데 두산은 3차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3차전 이후서부터 LG와의 플레이오프 때까지 점점 경기가 좋아졌죠. 수비가 되살아났고요. 그럴 수도 있군요. 촘촘한 내야 수비진이 빛을 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준 플레이오프 3차전 이후로는 네. 이 선발 리포트도 김진욱 감독이 언제든지 마무리로 쓸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바닥이 났다는 얘기죠. 네, 예. 그리고 마무리 홍상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롱 릴리프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이것저것 가릴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밀어붙이고 점수를 내야 될 때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김진욱 감독 자체가 두산 출신의 그런 예. 에이스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고 보면은 두산에는 마치 예전에 군산상고처럼 그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뚝심의 그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를 거듭하면서 좋아졌다. 그리고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뒤집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포스트 시즌 같이 큰 경기에서는 미친 선수가 나타나야지 돼요. 아하. 대부분은 나타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감독이 대타로 넣었던 선수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뭐 이렇게 많이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던 선수가 갑자기 포스트 시즌에 올라와 가지고 미쳤다든지 네. 했는데 이번에 두산에 있었었죠. 누구였죠? 최재훈 선수. 최재훈. 예. 아. 정수빈 선수. 정수빈, 최재훈 선수는 포수로 이번에 포수로 나와서 블로킹 해가지고 실점 위기를 막아냈잖아요. 부상까지 당하면서. 하긴 막판에 최준석 선수도 그렇죠. 대타로 홈런을 쳐갖고. 근데 이것이 이런 선수가 나타난다는 게 어떻게 뭐 드래프트에서 이 선수를 뽑아가지고 운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팀에 들어와서 그 팀 분위기하고 그 감독의 어떤 그 멘탈을 배워가면서 그 두산의 인자가 선수에게 하나하나씩 박힌다라고 봐야지 되죠. 이 결코 운이 아니고 드래프트에서 잘 뽑은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것도 두산의 피해 이 포스트 시즌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LG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무너졌죠. 심하게 얘기하면 도저히 질 수 없는 경기에서 진 겁니다. 질 수 없는 경기에서. 예. 왜냐하면 1차전에서 패했습니다. 1차전 때 LG 엄청나게 헤맸거든요. 그렇죠. 근데 2차전 보면서 조금은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1차전에 헤매다가 2차전에서 선수들이 이 배트의 그 컨택 능력이 좀 살아나는 것이 좀 보였거든요. 네. 안타를 3발 10개를 쳤는데 이제 무게중심에 갖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집중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 3발로 그치고. 그런데 더 좋아져야지 두산처럼 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더 좋아져야지 정상인데 LG는 갈수록 타선의 집중력을 잃어버렸죠. 네. 그리고 수비에서 실책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게 야구 한두 번 해본 분들도 아니고 또 두산과 달리 LG는 어떻게 보면 경기를 계속 했으니까 뭐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두산은 기다리고 있었다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제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포스트 시즌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그냥 말로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보는 입장에서 정규 시즌 경기 보는 거하고 포스트 시즌 경기 보는 거하고 똑같이 재밌습니까? 좀 다르겠죠. 다르죠? 포스트 시즌 경기장에 가가지고,
꽉 그 그라운드는 물론 관중석을 꽉 메운 관중들, 엄청난 응원 소리, 네. 흔들리는 깃발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응원가를 같이 보고 응원하게 한다면은 저도 몹시 흥분하게 되겠죠. 보는 사람도. 그렇겠네요. 선수들은 예. 더하다는 얘기죠. 예. 결국 그거군요. 예. 근데 그런 부담이 예를 들어가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분이 돼가지고 평소보다 맥주도 한 캔 더 마시고 예. 또 얌전했던 사람인데 응원하다가 또 욕도 나올 수 있고 오바가 돼가지고 그런 분은 계시거든요. 근데 선수들도 똑같다는 얘기인데 근데 선수들 중에는 그런 큰 경기, 그렇게 흥분되는 경기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선수가 있고 그런 흥분되는 경기에서 실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선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경험의 차이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맞아요. 아, 참. 맞아. 그 두산이 지금 올라간 거죠? LG가 기다리고 두산 올라갔죠. 예. LG가 기다리고 있었고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이 올라가서 이기고 정규 시즌 4위 두산이 3위 팀, 2위 팀을 깨고 그렇죠.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가서 삼성과 맞붙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전에 해태가 그랬어요. 해태가 정규 시즌을 4위로 맞추고서 그리고는 준 플레이오프 이겨갖고 나중에 1위 팀까지 이겨버리는 뭐 이런 그래서 그래서 그때 준 플레이오프 제도가 좀 부당하지 않은 어떻게 4위가 우승을 하느냐. 그래서 단일 시리즈를 한 번 더 갔었었죠. 예. 그래서 뭐 드림 리그니 무슨 리그니 해서 리그를 4팀씩 2개로 나누기도 하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만 하여튼 전성기의 해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팀도 뭔가 좀 근성이 있구나. 근성이 있죠. 그냥 실력 외에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선수들도 나오고요. 평소에는 헤매고 있었던 김정수 투수가 나와서 까치가 그냥 다 해결하질 않나. 조용히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선수가 갑자기 펄펄 날질 않나. 이번 두산도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역시 이번에도 LG 같은 경우는 방심하라고 있다가 당했다 이런 느낌 아니면은 경험 때문에 좀 방심은 아니고 이 경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에 LG에서 한번 우리 야구 팬들이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LG에서 이번에 잘했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노장 중에 이병규 선수 잘했죠. 박용택 선수도 꽤 잘했죠. 다 방망이에 불이 붙었거든요. 다 노장이죠. 그렇습니다. 경험했던 선수들입니다. LG의 기대를 걸맞았던 선수들, 젊은 선수들 중에서는 실수가 많았죠. 바로 이건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의 한화나 아니면은 이 하위권 팀들이 뭐 한 5년, 6년 이상 선수들이 한 턴 바뀔 때 이 기간 동안에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지 못했던 팀들이 이번에 LG처럼 올라왔을 때는 한 번에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에서 플레이오프라든지 플레이오프에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이 경험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롯데도 로이스토 감독이 오고 난 뒤에 오래간만에 올라가가지고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롯데 홍성훈 선수가 한 얘기가 뭐였었냐면요. 포스트 시즌에서 어떻게 경기를 내가 했는지 모르겠다.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방망이 휘둘렀는지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 김기태 감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에서는 이 김기태 감독 자체에도 좀 수가 많이 모자랐다. 경험을 더 쌓아야지 된다. 그렇군요. 라고 좀 보고 싶어요. 홍성훈 선수가 다시 복귀를 해갖고 지금 뭐 부진했죠 이번에는. 부진했습니다만 실력은 부진했다 하더라도 오랜 경험을 갖고 있던 노장이 중심에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 류현진 선수는 국내에서는 에이스였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신인인데 지난번 첫 번째 게임에서는 부진했어요 엄청. 그러나 두 번째 나와서 정말 에이스에 버금가만한 그만한 대단한 투구를 보여주면서 다저스의 희망의 불을 지폈었잖아요. 지폈었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선수는 적응이 빠르구나. 그리고 뭐 담이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자연스럽게 류현진 선수에 대한 결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류현진 선수의 2013년 시즌 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떠오르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대박 이런 거 좀 천박해 보이고 이 손병희의 프로그램에 어울리지 않게 예를 들면 네. 대박은 대박이죠. 아니 괜찮습니다. 200% 기대 이상의. 네. 거기에다가 저는 그 메이저리그의 여신이 뭔가 이 운명의 힘에 끌려서 류현진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뒤지고 있다가 3승 3패를 맞춰가지고 마지막 7차전에서 류현진을 마운드에 올리려고 하는 거구나. 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커쇼 아저씨가 완전히 그 꿈을 좀 깨버렸지만. 네. 그래도 이 3차전 2연패에 빠졌던 다저스에게 1승을 올리는 것으로서 류현진의 그 올 시즌 연봉을 저는 그 한 경기에서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 스스로도 조금 전에 국내 얘기를 했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서 2연패에 빠졌던 다저스를 구해냈던 그 한 경기가 네. 그 경기 이전의 류현진과 그 경기 이후의 류현진은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저는 네. 달라질 것이다. 네. 달라졌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경기를 거듭하면서 말이죠. 예. 사실은 커쇼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이는 젊지만 예. 꽤 인격적으로 성숙돼 있고. 저도 한번 놀랐어요. 예. 그 커쇼 선수가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 네. 3억 달러? 예.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요? 3,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다저스가 올 시즌 초에 네. 커쇼야 재계약하자. 네. 3억 달러로. 3억 달러를 제시를 했대요. 물론 1년 연봉이 아니라 이제 거의 그 계약 연수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네. 뭐 단연 계약이 되겠죠. 네. 근데 커쇼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계약 문제 가지고 시즌 중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던지는 거에 마운드에 집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선수 입장에서 올 시즌에 1년은 던져야 되는데 그 와중에 내가 부상이라도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 다치를 한다면은 예. 3억 달러가 5천만 달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클레이튼 커쇼 이 시즌 중에 재계약 얘기하는 거 이거 좋지 않다. 끝나고 네. 얘기하자. 이랬더니 이게 뒤늦게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친구가 예. 그 젊은 친구가 신혼여행도 호화 찬란하게 간 게 아니라 예. 그런 오지에 가갖고 예. 봉사활동하는 그런 예. 느낌. 그리고 동료가 잘하면 심지어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잘했을 때도 엄청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고 그 커쇼가 이번에 좀 부진하면서 특히나 수비진들이 특히 이제 푸이그 같은 선수들이 젊은 그런 선수가 앙빵 때려볼. 그리고 사고 딱 맞죠? 예. 푸이그. 예. 예. 사고 치면서 처음이 아니에요. 사고 친 게 푸이그는. 저는 정규 시즌 때부터도 짐작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사고는 칠 거다. 지멋대로이고. 근데 최악을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 예. 가끔 일어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갖고 예. 다저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 무너졌죠. 네. 그래서 이 스타 선수도 운동 선수도 네. 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가정교육이라든지 집안의 분위기 네. 이런 거에 대한 인격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푸이그 선수 좀 불안해요. 어리고 자제력이라든지 인내심이라든지 좋으면 좋은 데로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사고 칠 줄 알았었어요. 다혈질의 라틴 예. 계열이고, 어리고 어린 친구잖아요.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어린 친구죠. 네, 20대 초반이니까. 예. 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특정한 선수 때문에 다저스를 많이 응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프로 그런 리그 이런 예. 걸 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몰두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 드라마라고 예. 봤을 때는 류현진 선수는 정말 귀감해 될 만하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 네. 물론 이제 그 갖고 있는 공의 구위를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네. 직구가 살아나야지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드가 먹힌다 이런 얘기 수없이 들으셨을 테고요. 네. 그런데 뒤집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도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으냐. 네. 그때 저는 좀 웃기는 얘기를 저는 좀 합니다. 김치찌개 잘 먹는 선수가 제일 잘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메이저리그 출신이 우리 구성원에 왔다가 실패한 선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프로농구에서도 NBA 출신이 왔다가 실패하고 짐 싸고 돌아간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이 돌아간 선수가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돌아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야구에 적응을 못한 거죠.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선수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우리 음식 먹지 못하고 잠자리 불편하고 뭐 샤워하는데도 샤워장 너무 불편하고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죠. 예. 근데 김치찌개 먹고 한국말 급한 거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네. 거 막 배우는 선수들은 네.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단적인 예로 김치찌개 잘 먹냐 못 먹냐로 볼 수가 있는데 류현진 선수도 그쪽에 가면은 외국인 선수잖아요. 네. 근데 류현진 선수가 워낙 이 넉살이 좋고 네. 적응을 잘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공을 던질 수는 있는데 시즌 초반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내 공을 내가 던지는데 이게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근데 점점 통했죠. 네. 일종의 실현의 테스트 기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잘 던졌는데 퀄리티 스타트를 끊었는데도 타선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승수를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끝난 경기가 많이 있었었죠. 네. 다저스가 중반 이후에 살아나면서 이제 승수를 쌓게 됐는데 초반서부터 던지고 보니까 통한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예. 예. 그렇군요. 내년에 더 잘할 겁니다. 아, 내년에 더 잘할 거라는 지금 전망. 예. 예. 그리고 그래요. 이번에 시즌 초반부터 상당히 잘 던졌고 오래 던졌고요. 그리고 약한 팀에 가서는 사실은 그 제1선발로 이렇게 뛴다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서 예. 그 준 플레이오프에서 좌절과 성공도 예. 맛봤었고, 네. 내년이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다저스는 어떨까요? 다저스라는 팀이 이번에 대단한 기록도 세우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월드시리즈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여기서 주저앉았는데 예. 다저스라는 팀이 내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다저스도 내년에 다시 한번 월드시리즈에 도전해볼 만한 충분한 그 자원을 가지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번 시즌 정규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초반에 너무 저조했었잖아요. 꼴찌까지 내려갔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다저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돈 매트니 감독 같이 간다. 네. 불안해하지 말아라. 아, 예. 왜냐하면 현재의 이 선수 구성을 그 매트니 감독이 했잖아요. 물론 네. 다저스가 돈을 쏴줬지만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올겨울 스토브 리그에서 FA 시장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어느 팀이 선수를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네. 다저스의 현 멤버가 뒤처지는 멤버가 아닙니다. 네.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보통 원투펀치를 갖고 있으면은 그 팀 일단은 뭐 전력이 안정되었다 그러는데 지금 펀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제 그레인키 이후에 놀란 스코어까지 해가지고 네. 4선발 정도는 다른 팀에, 약한 팀에 가면 충분히 1선발을 뛸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고요. 그렇죠. 그 멤버들과 타선에서도 막강하죠. 그러나 하나의 변수라기보다는 바람일 수도 있는데요. 이 LA 지역의 현지 그 지역의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 네. 추신수를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추신수 선수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인데 1번 타자 치고서 추신수 선수가 랭킹 탑이라라고 얘기해도 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이렇게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아, 예. 근데 다저스가 현재 그 외야 수비 진도 뛰어납니다. 뛰어나는데 예. 나이 든 선수가 좀 있거든요. 네, 네, 이 선수가 바꿔가지고 추신 선수를 데리고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네. 충분히 제 몫을 해낼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다저스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그쪽 LA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겐 이거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겠군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게다가 메이저리그에서 손꼽는 그런 강한 어깨와 송구 능력, 수비 능력 게다가 야구 센스를 두루 갖춘 대단한 1번 타자가 지금 타격의 절정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온다면은 추신수 선수는 이번에 그 챔피언십 시리즈 네. 하고 디비전 시리즈 류현진 선수가 경기 뛸 때마다 네. TV 중계 보면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느긋하게 보고 있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너무너무 해피한 시즌을 보냈죠. 네. 정규 시즌 막판에 추신수 선수 FA 됐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1억 달러는 줘야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네, 네. 이러니까 추신수 선수는 급할 게 없잖아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또 자신한테 입질하는 팀들이 많아질수록 몸값은 오르기 마련이니까 그렇군요. 또 LA 다저스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겠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죠. 피가 끓을 수도 있겠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과연 이 팀이랑
같이 내년을 기약해갖고 월드시리즈에 갈 수 있을까? 예. 이러면서 계산기를 자기가 또 이렇게 두드릴 수도 있겠고. 두드릴 수 있겠고 또 지금 열심히 류현진 선수와 엮여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누군가요? 저는 이 한국 프로야구 KBO도 류현진 선수에게 좀 감사표 줘야지 되고 특히 윤석민 선수는 네.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이번에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연봉이 한 10% 정도는 류현진 선수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5, 6년 전만 하더라도 네.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 그 포스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개 입찰로 갔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진필중이나 임창용 선수나 LG의 야생마 이상훈 선수도 이 포스팅 시스템에 메이저리그 도전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60만 달러, 65만 달러 정도 나왔었어요. 예. 최고가가. 예.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 그 마음이 올 팀에 오고 말려면 말아라. 예. 한국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믿지 못하겠다. 이거였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최고라고 하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곧바로 데뷔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이 메이저리그의 시각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류현진 선수가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네. 그 바꿔진 이 류현진 효과를 지금 처음 누리고 있는 게 누구냐? 윤석민 선수란 얘기죠. 그렇군요. 윤석민 선수 지금 가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거든요. 스카포라스 네. 앞세우고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윤석민 선수가 뭐 최근 3년간 뭐 수술한 적이 있다 없다 뭐 최고 구속이 얼마다 구종은 얼마다 어느 대회에 참석했었다 이런 숫자적으로 이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간단하게 한마디 이 한국에 있을 때 류현진이랑 비슷하게 던졌다. 하긴 그렇군요. 이 한마디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민 선수가 잘할 땐 정말 천하무적, 언터처블. 예. 얼굴은 초딩처럼 보이는. 그래서 윤초딩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참 그렇죠? 윤석민 어린이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믿음직한 에이스의 모습이었죠. 자, 오늘 최동호 씨와 함께한 스포츠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이야기거리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만. 나머지 얘기 또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순병이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 뭐 이 팟빵에서 전체 7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저도 이 명성에 눈을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이게 말이죠. 저 나왔는데 갑자기 30이 되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하나. 무리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예.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던지는 선수처럼 관중이 500명이 오든 5만 명이 오든 야구는 야구입니다. 예. 근데 놀라워요. 예. 이게 다 최동호 씨와 같은 우리 게스트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저는 명성에 눈을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시면 다음 경기 지장받는 때니까요. 예, 다음 경기 지장받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또 오신 분 계십니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광명 가득한 곳이군요. 수리나님, 그 철산동에 있는 하안동에는 하안문화의 집, 거기서 제가 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노래교실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죠.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에서 탱탱볼님, 어제 제가 아산을 갈 때 말이죠. 지하철 타고 갔어요. 2시간 40분 걸리는데, 버스 타고서 총신대입구역 가고 금정역까지 가고 거기서 1호선 타고 온양온천역까지 가는데요. 군포 지나서 갔습니다. 군포 문화의 집 있죠? 네, 거기에 약간의 인연도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탱탱볼님. 뭐 이게 신청곡이 온 건가요? 그렇습니까? 이게 음악이 좀 처지네요. 처져. 어떡하지? 매일 그대와라는 노래를 선곡을 하겠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들국화 주창권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는 계속되는 것이죠. 들국화의 멤버 중에 베이스를 연주를 했었고 달콤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던 포크 감성이 뛰어났었던 편곡의 귀재였던 클래식을 바탕으로 음악을 했었던 보니까 오늘 누가 올려주셨는데요. 그렇군요. 따님께서 스포츠계, 아드님은 음악을 계속하고 있군요. 매일 그대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